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Old Age Security Pension, 그 다음에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캐나다 펜션 플랜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그 연금을 받게 되세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OAS 는 거주 연수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GIS는 소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CPP 플랜은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낸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주변에 본 결과 이민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받는 금액이 1인인 경우에 1,000불, 2인인 경우에는 2,000불 정도를 받고 계세요. 이 OAS는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요. 캐나다 내 거주자여야 하고요. 일단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10년간 거주하였고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캐나다 내 만약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이상이시고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 20년간 거주하였고 캐나다를 떠나기 전까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셨으면 가능하세요. 그럼 OAS는 캐나다에 얼마나 거주해야 되나 이러면 사실 이 기본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40년 기준이에요. 근데 사실 이민자는 40년 채우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40만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연수 나누기 40으로 수령액이 정해지게 돼요. 그리고 OAS 수령액은 매 3개월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이 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12만 8,137불 경우엔 수령액이 없고요. 그 다음에 최대 수령액은 613불 53센트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OAS 캐나다 정부에서 신청 가능 날짜를 미리 알려주나요? SA, OAS Proactive Enrollment Notification Letter를 해서요. 이제 거기 서비스 캐나다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캐나다가 보내게 되세요. 만약에 그래서 그 주소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다르다 그러면 그거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거보다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 다시 그냥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하셔가지고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이트에서 확인하셔도 되세요. OAS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그러면 65세에 딱 해야 되나? 그건 아니세요. 65세 1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청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것들은요, 변경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금이 부족하다거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그러면 늦게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은 가능한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늦게 신청하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최대 11개월까지만 소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셔가지고 받으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 OAS 신청서를 어디로 보내야 되나 하시면 당연히 서비스 캐나다 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근데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직접 가셔가지고 필요 서류랑 이제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OAS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캐나다로 랜딩하셨을 때 이 랜딩 페이퍼 혹은 랜딩부터 신청일까지 여권 아니면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시민권자는 시민권 카드, 그 다음에 워킹 비자로 있었으면 그 워킹 비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이드 체크 준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사실 내가 학생 비자로 살았고 나는 그거보다 더 먼저
그런 걸로 살았다. 내가 먼저 이미 여기 살고 있었다 하면은 또 그 여권 같은 걸로 그 날짜를 맥시멈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연도가 많아져야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여권으로 증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권을 버리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랜딩 페이퍼를 만약에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그 이민국에다가 다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이 OAS를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요. 뭐냐면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 있으면 꼭 그 서비스 캐나다에 알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다시 돌아왔으면 돌아왔다고도 알리셔야 돼요. 그런데 단 OAS 수령자가 만약에 20년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하셨고 다른 나라로 이주 또는 장기 방문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OAS는 그냥 계속 지급이 되세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OAS 연금에도 세금을 따로 내나? 네, 세금을 따로 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고요. 미리미리 그 T4로 T4A든 텍스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받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준비 서류 하는데 진짜 잘 챙기셔야 되세요. 미리미리.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국민연금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문의를 하시는데요. 아주 좋은 게 한국하고 캐나다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을 해약하지 않았다고 하면 캐나다에서 거주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6년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10년, 15년이라고 하시면은 이 10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한국에 살면서 연금을 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국 연금을 그러면 깨지 않으면 어떻게 수령액이 계산되나 궁금하시잖아요. 10년이라고 해서 그러면 10년을 다 받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캐나다에 6년간 거주했을 때 4년을 더 살아야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4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도합 10년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시고요. 이 경우 승인이 되면 캐나다에서는 6년을 40으로 나눠서 OAS 수령액을 받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불입한 연금을 캐나다에서 수령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한국에서 받게 되시겠죠. 한국 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6개월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 아니요. 안 돼요. 적어도 캐나다에 만 1년 이상 거주하셔야지 한국 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연금이 바뀌는 부분이 있나?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확인하셔야 돼요. 바뀌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1958년 3월 31일에 태어나신 분들부터는 이제 이 OAS와 GIS 수령 시작 연령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67세로 조정이 되게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67세부터 이걸 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62년 2월 1일 출생자부터는 67세에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자주 하는 질문으로요. 신청 당시에 10년을 거주하고 신청한 경우에 해마다 거주 연수만큼 OAS 수령액이 증가되는가? 네, 아니에요. 신청 시 거주 연수로 계산된 OAS 수령액은 캐나다에 계속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수를 추가해서 상향 조정이 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10년 거주 연수로 수령을 시작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만큼의 수령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조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청 당시에, 그럼 또 다른 질문으로요. 신청 당시에 캐나다 거주 기간이 15년이었지만 5년을 더 살아서 20년이 되셨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주하더라도 OAS를 계속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캐나다 거주 20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OAS를 수령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OAS를 체크로 받으시게 되는데요. 본인의 희망하는 그 페이먼트에 따라서 수령이 가능하시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캐나다 밖을 나가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OAS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5개월 체류하고 캐나다 와서 2개월, 다시 한국 5개월씩 지내도 OAS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아니면 걸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세요. 그래서 연금 담당 직원에 따르면 캐나다에 귀국해서 최소 6개월을 거주한 후 출국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런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금사무소에서 질문지를 보내거나 집으로 전화를 해서 체류 여부를 아마 확인하게 될 거예요.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받으실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이 GIS는 누가 받게 되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OAS를 이미 수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시니어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청 자격은 당연히 이 GIS를 그러니까 OAS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셔야 되고 부부 합산 소득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합산 소득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18,600불 인컴이 있으시고 916불을 받게 되시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택서블 인컴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스파우스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고요. 한 두 사람의 소득이 합쳐서 24,576불이고요. 만약에 이게 한 사람당 551불 63센트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밑에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고요.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llowance and allowance for the survive amou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배우자에게 주는 어떤 보조금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urvivor는 사별한 배우자에게 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시츄에이션에서마다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배우자 인컴이 34,000원 있었으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제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OAS 신청은 이 OAS를 신청할 때 GIS를 신청하기 원하든가 라는 질문에 yes 표시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서류를 보낼 수 있나 그렇게 하면요. 캐나다 사무실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처음 신청하실 경우에는 혼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늦게 신청할 경우에 이게 소급 적용이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것도 똑같이 11개월까지만 소급 적용이 되시고요. 만약에 과거에 소득이 높아서 GAS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 보고한 전년도 소득 보고액이 낮아져서 자격이 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자격이 될 때 또 신청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매년 신청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체크하셔가지고 꾸준히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까 얼라우런스에서 배우자 수당이 있는데요. 이 배우자 수당은 65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정보 조절을 받을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만약에 남편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65세 그 정보 보조를 받으세요. 근데 부인분은 아직 일하지 않으시고 65세는 안 됐어요. 그만 62세 정도 되셨어요. 그렇다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즉 배우자가 60세에서 64세 사이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신청 자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60세에서 64세셔야 되고요.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한 10년간 거주하셨어야 되고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시며 상대 배우자가 OAS와 GIS를 받고 있으셔야 되고 당연히 캐나다에 거주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OAS처럼 그러면 거주 기간을 10년을 채워야 되나? 네, 맞아요. 10년간 그 기준을 채우셔야 되세요. 그런데 이것도 동일하게 한국국민연금을 만약에 해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 거주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똑같이 OAS처럼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요. 신청 방법은 상대 배우자의 OAS와 GIS가 승인된 후에 보내주는 Allowance 양식을 작성해서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세요.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1개월까지만 소급이 적용되시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65세가 됐어요. 본인의 OAS 수령 자격이 되거나 상대 배우자가 더 이상 GIS를 받지 않게 되면요. 이건 지급이 중단되게 되세요. 생존 배우자 수당이라 그래서요. 이게 아까 사별한 배우자를 위해서 주는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금 받을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시면 네, 맞아요.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단 60세에서부터 64세로 상대 배우자와 사별한 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찍 여의시고 60세에서 64세가 됐을 경우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라고 보시면 생존한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60에서 64세셔야 되고요.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10년간 거주했어야 되고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셔야 되고요. 상대방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그 이후에 재혼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저소득층이셔야 되고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10년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한국에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년 기간을 인정받아서 캐나다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나? 이 신청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우편이나 캐나다 서비스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준비하실 서류는 사망증명서, 소득증명서 늘 함께 제출하셔야 되고요. 혹시 또 질문이 현재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조건에서 재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셔도 안 돼요. 그래서 수령자가 재혼을 하거나 12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지급이 중단되게 되세요. 생존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OAS를 신청하고 저소득인 경우
GIS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60에서 64세까지는 사별한 배우자의 어떤 그 보조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내가 65세가 되면 내 OAS와 그냥 GIS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매해 신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자동으로 나오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매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GIS나 Allowance, 그 다음에 Allowance for the Survivor 그 보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 갱신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금액이 오버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이 중단되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거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가 늦게 되면 당연히 지불이 중단이 되세요. 근데 이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받는 연도는 7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7월부터 중단이 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제때 소득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GIS는 캐나다를 떠나서도 지급받을 수 있나?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OAS와는 달리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나면 지급받으실 수가 없고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시면 다시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꼭 본인인 내가 신청을 해야 되나?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신청서 처리 중이거나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연금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 본인에게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영어가 서투르거나 통화가 어렵다면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근데 캐나다 내에서 그럼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타주로 만약에 이사를 하거나 같은 주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캐나다의 주소 변경을 꼭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주소로 어떤 정보나 인포메이션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라고 안내 드리고요. 그럼 이 GIS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 라고 물어보는데요. 네, 있어요. 똑같이 이것도 2028년에는 67세로 늘어나게 되세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세부터 이거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GIS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네, 아니에요. 본인의 전년도 소득으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부의 그 소득을 총합을 내서 계산해서 수령이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그 한도보다 높으면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OAS나 GIS Allowance for the Survivor 연금은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4년만 거주했어도 받을 수 있나? 아니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니멈 이거 똑같이 10년은 거주하셔야 되고 그 한국과 그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적용이 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40년 거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40년 미만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 한도와 수령액이 맥시멈으로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 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너무 알고 싶으시면 서비스 캐나다로 전화를 하면 수령액을 알게 되시고요. 그렇다면 이 40년 기준 수령액 금액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 계산표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주 묻는 질문으로, 그러니까 15년 전에 캐나다로 자녀들과 이민 와서 살고 있었고요. 남편은 20년 전에 한국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Allowance for the Survivor를 받을 수 있냐? 네, 조건이 되시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어디에 사망하였는지, 또 캐나다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였는지는 무관하세요. 그래서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신청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일단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받으시면 되고요. 수령 가능 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통장에 있는 현금도 포함되나? 네, 이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네. 전년도 개인 소득 보고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OAS, GIS, Allowance for the Survivor, GST, 크레딧은 포함되지 않고요. CPP, 이자 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찾아 쓴 RRSP, 주식이나 펀드 배당금, 렌트 소득 등은 포함되시게 돼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TFSA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들어가지도 않게 되고요. 이거 잘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부인 모두 OAS와 GAS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한 달 전에 장기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따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려야 되나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부부가 헤어져 살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요. 남편과 부인의 보조금을 독신의 소득 한도로 계산해서 수령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세요.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CPP 캐나다 펜션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국민연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 캐나다 펜션 플랜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알아보면요. 캐나다에 일을 하면서 CPP라는 항목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낸 금액에 만큼 연금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금 일하고 조금만 납부하신 분은 조금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을 많이 하시고 많이 납부하신 분들은 많이 내게 되시는 거고요. 근데 맥시멈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거기까지만 적용이 되시고, 그러면 이 CPP 금액은 어떻게 되나, 얼마나 되나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이거는 자신의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모든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최대 한도는 1175불 82센트고요.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은 735불 21센트예요. 배우자가 그래서 납부한 CPP를 그럼 받을 수 있나? 왜냐면 우리 남편이 일하면서 이 CPP를 낸 거잖아요. 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CPP는 납부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직계 가족이 납부자 사후 등에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납부자에 한해 신청한 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셔야 되는데요. 되어야 이렇게 수령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매번 바뀔 수 있고, 하니까 확인 한번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거는 돈을 어디서 주나? 서비스 캐나다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캐나다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CPP 내가 해외 거주 시에도 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CPP는 캐나다 국내에 있던지 아니면은 국외에 있던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조건은 국외에 있을 경우에는 이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에 한해서 가능하세요. 즉 한국은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면 이 CPP를 한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PP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세 이내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은 60세부터 70세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66세부터 받으면 65세보다 할증해서 조금 더 받게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70살에 만약에 은퇴를 해서 이 CPP를 받기를 하면 70세에 받는 돈이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한국처럼 장애연금으로 변경될 수 있나? 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일을 하시다가 만약에 뭐 장애자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은 이 CPP Disability Benefit을 받게 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CPP를 자녀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 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조건은 CPP 납부자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사망, 아니면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18에서 25세의 전일제 학생인 자녀에게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 사망 시에는 한 번 부조금으로 돈이 어느 정도 지불이 되세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사망 시 잔존 배우자, 남아있는 배우자가 수령액의 변화가 큰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의 배우자 거를 이제 내가 다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A라는 나 배우자가 받던 돈을 내가 전액을 그렇게 똑같이 받냐? 그거는 아니고요. 즉 왜냐면 맥시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실 수는 없고, 즉 부부 각각 CPP 수령액이 비슷하셨어요. 그러면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남아있는 배우자가 CPP 금액은 그러니까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많아지진 않아요. 2배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시멈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맥시멈 금액까지만 주어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의 더 금액을 받는 거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네, 제가 이거 연금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막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에 살면서 아하, 캐나다는 연금을 많이 주지. 그러니까 뭐 이민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지, 내가 그럼 왔을 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대부분 이민 오셔가지고 한 20년 정도 이상 캐나다에 거주를 하셨으면 대부분 한 부부당 1,000불 정도는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2,000불 정도 가지고 살 수 있고요. 근데 요 2,000불이라는 금액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큰 금액이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금액일 수 있고요. 이제 뭐 렌트비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지금 보셨지만 65세에서 지금 67세로 이 연금 받는 걸 나이를 늘려놨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캐나다에서도 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는 내가 뭐 여행을 한다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추가적인 돈을 모으라고 뭐 RRSP니 TFSA니 이런 정책들을 사용해서 개인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정말 확실한 거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뭐 받는 연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이 많아서 뭐 다른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준비한 연금을 내가 사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시거든요. 왜냐면 저소득층으로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내드리고요. 제가 안내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